아들놈에게 뺨 맞고 전 재산을 뺏길 뻔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지만 아들의 싸늘한 손찌검과 며느리의 재산 다툼만이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전 의절했던 동생에게 연락을 했을 줄은, 그리고 그 동생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가 되어 나타날 줄은 말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워요. 늦가을이라 그런지 창문을 꼭 닫아도 외풍이 스며드는 것 같네요. 제가 늘 이 시간이면 눈이 떠져요. 남들은 은퇴하면 늦잠 자는 게 낙이라는데 저는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 부엌으로 나와 쌀을 씻고 물에 담갔어요. 어제 아들 내외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내일은 주말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 말이 어찌나 살갑고 예쁜지. 그래도 어미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배부른 게 없는데 우리 아들 도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이려고 어제 장에 가서 제일 좋은 양지를 사왔어요. 푹 끓여서 기름기 싹 걷어내고 맑게 끓여내면 우리 아들 아침부터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거든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나영이 얼마 전부터 갈치조림 노래를 불렀던 게 생각나서 일부러 실한 놈으로 2마리나 사왔죠. 무 큼직하게 썰어 넣고 매콤달콤하게 양념장 만들어서 뭉근히 졸여내면 이것도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묵국은 뭉근히 끓고 다른 쪽에서는 갈치조림이 보글보글 맛있게 졸아드는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텅 빈 집이 꽉 차는 것 같고 제 마음도 덩달아 든든해져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제게 남은 가장 큰 자랑은 우리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꾸린 가정이니까요. 거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제 젊은 시절 모습하고 그때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도연이,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 사람 가고 정말 막막했어요. 교사 월급 뻔한데 혼자서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니 정말이지 허리띠를 안 졸라맨 날이 없었죠. 그래도 도연이가 참 착하고 바르게 자라줬어요. 속 한번 안 썩이고 번듯한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나영이 같은 예쁜 색시까지 얻었으니 제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제 일상은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내외 밥 차려주고, 낮에는 장 보고 집안일하고, 저녁에 또 밥 차려주고, 남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다 큰 아들 며느리 분가시키지 그러냐고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 아침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겠어요? 바쁜 애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니겠어요? 이 헌신이 제 삶의 이유고 마지막 남은 자부심 같은 거예요. 8시가 되자 아들 내외가 방에서 나와요. 저는 얼른 따끈한 밥이랑 국, 반찬들을 식탁에 올렸죠. 도연아, 네가 좋아하는 묵국 끓였다. 나영아, 너 먹고 싶다던 갈치조림도 했어. 제 목소리에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영이는 갈치조림을 힐끗 보더니 요즘 이런 거 짜고 비려서 잘 안 먹는다지 뭐예요. 어제 백화점에서 샐러드를 사왔다면서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내더라고요. 순간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애써 웃으며 말했죠. 아, 그랬구나. 그럼 내일은 내가 맛있는 샐러드 해줄게. 제 말에 나영이는 대꾸 없이 포크로 샐러드만 뒤적이고 아들놈은 뭐가 그리 바쁜지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줄을 몰라요. 제가 차린 따뜻한 밥상 앞에서 세 식구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어색한 시간이 흘렀죠. 결국 밥 한 공기도 다 비우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서 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설거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꼭 제게 허락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통보였죠. 도연이도 아내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 제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텅 빈 식탁에는 저 혼자만 남았네요. 혼자서 그 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참을 고무장갑 낀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데 아들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자기야, 어머니한테 진명의 얘기는 언제 할 거야? 더 늦으면 안 된다니까. 나영이의 재촉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대답.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 요즘 좀 예민하셔. 괜히 말했다가 복잡해지면 어떡해.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복잡해져? 뭐가 복잡하다는 걸까? 막연한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참 늙고 지친 얼굴이 서 있더라고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 내 가정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불안한 걸까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냈어요. 수십 년간 써온 제 역사가 담긴 물건이죠. 맨 뒷장, 저만 아는 공간에 작은 글씨로 몇 자 적었어요.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냥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나영이, 갈치조림. 도연이, 무관심.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제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그날 밤 엿들었던 아이들의 대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서요. 애써 잊어보려고 낮에는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어요. 걸레질을 하고 창틀을 닫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죠.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후에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 공원에 나갔어요. 마침 거기서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자 씨를 만났네요. 저랑 동갑내기라 속 터놓고 지내는 유일한 친구예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하늘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속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경자야, 나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내가 짐이 되는가 싶다. 제 푸념에 경자 씨는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아야, 정신 차려. 요즘 세상에 자식만 믿고 살면 안 돼. 너 자신을 챙겨야지. 너한테 남은 건 너 자신밖에 없어. 친구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죠.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마음이 그걸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는 안 그래. 걔는 착한 애야. 며느리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은 나한테 절대 안 그래. 경자 씨는 더 말하지 않고 그냥 제 어깨만 두드려 주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 아들만큼은 제 마지막 보루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나영이가 거실에 서서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아끼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유품이었는데 나영이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거실 테이블 위에 뒀는데 그걸 또 못 보고 떨어뜨리셨네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 어떡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저는 분명 그 찻잔을 장식장 안에 넣어두었거든요. 하지만 나영이의 그 걱정스러운 얼굴, 저를 위한다는 그 말투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장식장에 넣는다는 걸 깜빡하고 테이블에 뒀나? 순간적으로 제 기억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그날 저녁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도연이랑 나영이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나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집 저희 명의로 좀 해주셔야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도연이가 제 눈을 피하면서 말하더군요. 나영이가 옆에서 써준 대본을 읽는 사람처럼요. 엄마, 우리가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무주택자여야 조건이 좋대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남편과 나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넘겨달라고 하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은 안 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제가 거절하자 나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어요. 언제 그 상냥한 며느리가 있었냐는 듯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예의 차려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나영이가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저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낡고 약해진 무릎이 거실장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바지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 도연이를요. 저를 구해줄 거라고, 저 못된 며느리를 꾸짖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피가 나는 무릎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도연아. 하지만 제 아들은 제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넘어져 신음하는 저를 차디찬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죠. 엄마, 나영이한테 왜 그래요? 매번 이런 식이잖아. 제발 좀. 답답해 죽겠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저를 일으켜 주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들의 손은 제 머리를 향하지 않았어요.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아들의 손바닥이 제 뺨에 그대로 와서 꽂혔어요. 짝.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넘어진 채로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아들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어요. 아들의 눈을 봤어요. 거기에는 연민이나 미안함 같은 건 한 조각도 없었어요. 오직 저를 향한 경멸과 귀찮음, 그리고 짜증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40년의 세월이, 제 모든 헌신과 사랑이 바로 저 한순간에 모두 제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는 걸요. 뺨을 맞은 순간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5살배기 어린 도연이가 골목에서 넘어져 피가 나는 무릎을 붙잡고 울고 있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 아이를 안고 약을 발라주며 함께 울어주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이요. 그 모든 세월이 이깟집 한 채 앞에서 저 젊은 여자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부정당하는구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아닌 얼음장같이 차가운 깨달음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아니,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요. 이제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더군요. 뺨은 여전히 뜨겁게 부어올라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마룻바닥의 냉기, 제 무릎에서 배어 나오던 피, 그리고 제 아들의 그 경멸, 가득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40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한 그 자리에서 저는 올 힘조차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대신 수십 년간 제 안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 박정아가 아닌 선생님 박정아였죠. 제가 교단에 서 있던 시절 아이들은 저를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어떤 불이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잘못을 한 아이에게는 회초리를 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제 원칙은 늘 단호하고 분명했어요. 도연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호랑이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죠. 그저 한없이 부드럽고 모든 걸 내어주는 어머니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아들이 휘두른 손바닥이 잠자던 호랑이를 깨운 거예요. 제 안에서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겨있던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 젊은 날의 기록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맨 아래 손때 묻은 낡은 주소록 하나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었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박민호.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네요. 어릴 땐 참 우애가 좋았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녀와 막내 아들로 서로 의지하며 컸죠. 제가 교사 초봉을 받아 처음으로 동생에게 운동화를 사줬을 때 그걸 품에 안고 잠들던 착한 아이였어요. 문제가 생긴 건 그 아이가 법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때 저는 결혼해서 도연이를 갓 낳고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민호는 제 전세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합격만 하면 몇 배로 갚겠다고, 누나 고생 끝내주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죠.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동생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 몰래 전세금을 빼서 동생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동생은 정말로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합격했다는 소식만 전해왔을 뿐 동생은 두 번 다시 저를 찾지 않았어요. 돈을 갚기는커녕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었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제 믿음과 희생을 짓밟은 동생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제게 남동생은 그때 죽은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오늘 밤, 저는 그 죽은 동생의 번호가 적힌 주소록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동생에게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 하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젊은 여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인 것 같았죠. 저는 동생의 이름을 댔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낯설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민호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어요. 민호냐? 나다. 네 누나.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10초, 20초, 30초. 제 심장 소리만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전화를 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럴 놈이었지. 체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기고 갈라진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죄송합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동생은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돈을 갚기 싫어서가 아니었다고요. 너무 크게 성공해버려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의 대표가 되어버린 자신이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교사 월급으로 고생하는 누나를 찾아갈 면목이 없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성공이 누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 같아 그 죄책감 때문에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수십 번 집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가기만 했다고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 어젯밤에 있었던 일, 제 뺨에 남은 아들의 손자국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동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누님,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이건 제가 누님께 진 30년 묵은 빚을 갚는 일입니다. 동생은 제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첫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의 요구대로 집 명의를 넘겨주는 척 연기할 것. 둘째, 그들과의 모든 대화는 녹음할 것. 셋째, 제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 내색하지 말고 무력하고 순진한 어머니를 연기할 것.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님, 최고의 복수는 법정에서 그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용해 그들이 서 있는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제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맞고 넘어져 울던 무기력한 노인이 서 있지 않았어요. 냉철한 전략을 세우는 호랑이 선생님이자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의 하나뿐인 누나가 서 있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박정아. 아직 안 죽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안에 어머니를 지우고 연기자가 되기로 했죠. 동생 민호가 짜준 각본대로 저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 역할을 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 내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말했죠. 얘들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늙어서 고집만 부렸다. 이 집 너희들 이름으로 하거라. 제 말에 나영이의 얼굴에 스치는 기쁨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도연이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역겹던지 뿌리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때부터 제 연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식사를 하다가 일부러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아이고,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라며 중얼거렸죠. 어제 했던 질문을 오늘 또 하고 나영이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잊은 척하며 얘, 너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묻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영이는 도연이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보라는 듯이 한숨을 쉬었죠. 그들은 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그렇게 혼신의 연기를 하고 밤이 되면 제 방은 작은 작전 본부가 됐어요. 민호가 제게 준 작은 녹음기를 항상 옷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밤마다 아들 내외가 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민호에게 전송했어요. 어머니, 완전히 맛이 가셨어. 지금이 기회야 라고 말하는 나영이의 목소리,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라며 망설이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증거로 쌓여갔죠. 한편 민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와 통화할 때마다 그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죠. 민호의 로펌팀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나영이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더군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쇼핑 내역은 물론이고 저 몰래 드나들던 강원도 카지노의 출입 기록과 거액의 도박비까지 전부 찾아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민호는 사람을 시켜 아파트 경비 아저씨, 제가 늘 장을 보던 동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의 증언까지 영상으로 담았어요. 제가 평소에 그들에게 얼마나 살갑게 대했는지, 그리고 최근 제 얼굴에 그늘이 지고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는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전부 기록되었죠. 듣는 내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아들 도연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일 때면 제 마음도 흔들렸거든요. 한 번은 나영이에게 여보, 우리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 요즘 부쩍 쇠약해지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심했나? 하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지금이라도 내가 그만두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나영이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죠. 원래 늙으면 다 저래요. 우리가 이 집이라도 잘 지켜서 나중에 제대로 호강시켜드리면 그게 진짜 효도지. 당신 약해지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어요. 그래, 이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스스로 뿌리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지만 도연이는 그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계약의 날이 밝았어요. 나영이는 신이 나서 법무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죠. 제 앞에는 두툼한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던 쓰라린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저는 일부러 돋보기를 찾으며 시간을 끌고 계약서를 읽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나영이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죠. 저는 민호의 말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제 손의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분노와 다짐으로 인한 진짜 떨림이었죠. 꾹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나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 그 계약서는 민호가 밤새 준비해서 몰래 바꿔치기한 가짜였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증여 계약서였지만 맨 뒷장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조항이 적혀 있었거든요. 본 증여는 수증인이 증여자에게 마땅한 효도를 다하지 않을 시 즉시 무효가 되며 수증인은 증여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 아들 내외는 승리에 도취해 그 작은 글씨 따위는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계약이 끝나자마자 나영이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됐으니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 집들이 겸 어머니 생신 파티 아주 거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친구분들, 친척들 다 부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아주 좋지. 너희들의 그 오만함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완벽한 무대가 되겠구나. 심판의 날은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의 손으로 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그날 저녁, 집은 제가 평생 본 중에 가장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나영이는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거실을 온갖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죠. 도연이의 회사 상사와 동료들은 값비싼 양주를 들고 왔고, 나영이의 친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로의 부를 과시하기에 바빴어요. 양가 친척들과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들까지 집은 수십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코 제 아들 내외였어요. 그들은 성공한 젊은 부부의 모습을 한껏 뽐내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저는 동생 민호의 조언대로 낡고 초라한 옷을 입고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구처럼요. 아니나 다를까 나영이는 제 존재를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더군요. 친구들을 제 주위로 데려와서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 드시더니 정신이 깜빡깜빡하셔서 저희가 모시기로 했잖아. 이 집도 그래서 저희한테 물려주신 거고 자식된 도리로 효도하는 셈치고 평생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정하는 척 혀를 쯧쯧 차더군요. 그들의 눈에 담긴 건 동정이 아니라 저런 늙은이를 떠안다니 참 불쌍하다는 경멸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그래, 마음껏 즐겨두렴.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무대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나영이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자, 여러분, 저희 부부의 새로운 출발과 저희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다 함께 건배할까요? 사람들이 모두 잔을 들고 위하여를 외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의 75인치 대형 TV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어요. 처음에는 아무 화면 없이 웬 여자의 목소리만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늙은이는 빨리 죽어야지. 집만 차지하고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그건 분명 나영이의 목소리였어요. 파티장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TV와 나영이에게로 쏠렸어요. 나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곧이어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나영이가 저를 강하게 밀치고 제가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됐어요. 그리고 제 아들 도연이가 넘어진 제게 다가와 제 뺨을 후려치는 장면까지. 친척 어르신들의 입에서 아이고 맙소사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화면은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나영이의 이름으로 된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수천만 원의 카드 대출 내역,
그리고 온갖 명품들을 사들인 쇼핑 목록이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어요. 도연이의 회사 상사는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는 도연이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어요. 부하 직원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종말 선언이었죠. 15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15분의 영상이 끝나자 파티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나영이와 도연이는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저러는 거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손님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나영이의 친구들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벌레 보듯 피하며 가방을 챙겨나갔고 도연이의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도연이의 상사는 떠나기 전 제게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집을 나섰어요.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어야 할 파티는 그렇게 가장 끔찍한 사회적 장례식이 되어버렸죠. 마침내 화려했던 파티의 흔적만 남은 텅 빈 거실에 아들 내외와 저, 이렇게 셋만 남았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평범한 옷차림의 내 동생, 민호가 들어왔어요. 나영이와 도연이는 당황한 얼굴로 민호를 쳐다봤죠.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박민호.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민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계약서였죠. 민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따라 두 사람은 증여자인 박정아님에게 마땅한 효도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본 증여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3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허리는 꽃 매예치행 고닿고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무력감이 없었어요. 오직 40년간 교단에 서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위엄과 냉철함만이 남아있었죠. 과거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꾸짖던 호랑이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 저는 나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영아, 내가 40년을 교단에서 보냈다. 내깟 얕은 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겪어봤단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 시끄럽고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집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어요. 저는 텅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비싼 음식 냄새와 손님들이 남기고 간 향수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 같았죠.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동생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 파티 영상이 익명으로 도연인의 회사 감사팀에 제보되었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부모를 학대한 혐의로 도연이가 바로 그날로 해고되었다고요. 나영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속해 있던 그 허영심 많은 친구들의 모임에서 제명당했고 그녀의 사치와 도박빚을 알게 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 내외가 며칠 뒤에 헬쑥한 모습으로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죠.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영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고 제 아들은 그저 엄마,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갓난아기처럼 되뇌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의 분노도 연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한참을 울며 매달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했죠. 용서? 용서는 너희들 스스로에게 해라. 너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평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반성하며 살아. 그게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이고 너희들 스스로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다만 이제 제 인생에 너희들이 없을 뿐이라고. 저는 이 집을 팔 것이며 너희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선언했죠.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그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한 달짜리 월세방 보증금과 생활비 정도는 될 게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너희들 두 사람의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 봐라. 그게 내가 40년간 너희를 키운 어미로서 주는 너희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렇게 저는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파멸도 아니었죠. 그건 제가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자 마지막 잡이었어요. 몇 달 후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 집을 팔았고 그 돈과 제 퇴직금을 합쳐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을 딴 박정아 장학재단. 저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후원하는 곳이죠. 저는 더 이상 도연이의 어머니가 아닌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이사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 민호와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죠. 잃어버렸던 세월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 전 민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길가의 작은 식당을 지나치게 됐어요. 허름한 식당 주방 창문 너머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나르고 있는 도연이와 나영이의 모습을 봤어요. 얼굴은 고생에 지쳐 보였지만 예전에 그 오만함과 허영심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자의 겸허함이 깃들어 있더군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존엄과 행복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제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정말 충분하고도 남았죠. 한평생 헌신했던 어머니 박정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희생이 당연시될 수 있는가? 그녀는 가장 아픈 배신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존중은 혈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였다. 낡은 관계를 무너뜨린 자리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장학재단을 세웠. 때로는 가장 차가운 결단이 가장 뜨거운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상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넘어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일 수도 있음을 그녀의 삶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박정아 씨의 이야기는 결국 파괴가 아닌 창조였어요. 낡고 썩은 관계를 무너뜨린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세웠잖아요. 진정한 강함이란 어쩌면 용서나 복수가 아닌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